어딘가에 활동한 요원이 북한 요원과 배치됐었을 때 큰 이슈였죠. 왜냐면 거기서 어떤 무력적 충돌이 있을 수 있는 빡빡한 상황이었거든요. 공안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북한 국가정보원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다가 그날에서 순직한 사람들을 대면 국가정보원의 별이라고 얘기를 하죠. 별 한 명당 한 명의 순직자를 얘기를 해요. 별의 개수가 18개로 줄어들었다가 최근에 19개로 다시 됐거든요. 그럼 19명의 순직자를 말하는 것이고, 순직의 기준이 있거든요. 활동하다가 그 나라 사람이 피살당해서 죽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말 그대로 별의 개수가 있는데, 그거 말고 활동하다가 그냥 교통사고로 죽는 경우도 있고 여러 사례가 있을 텐데, 실제로 활동하다가 어려움으로 죽은 사람들을 줄이라고 개수가 18개로 줄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는 모든 정보 활동에 관련된 부분은 다 보안이거든요. 거기서 순직한 사람이 우리나라 정보요원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 순간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사람이 다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건 보안을 지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별로서만 추앙하는 거죠. 원래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정보원에 있는 이름 없는 별이 CIA에서 갖고 온 겁니다. 당연 외국에서도 정보요원들은 이름 없이 추앙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기리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알리죠. 근데 자세하게 뭘 활동 중에 순직했다 하는 게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활동하다가 순직하셨다라고 알려드립니다. 공개된 거는 최덕근 영사밖에 없죠. 현재로서는요. 최덕근 영사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서 활동하다가 영사신문 활동하다 피살됐기 때문에 워낙 큰 사건이어서 우리나라 뉴스에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분들은 공개가 됐어요. 아직까지 원인이 100% 알려지진 않았거든요. 두 개가 있는데, 북한에 의해서 피살당했다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있는 마피아 쪽 폭력에 의해서 피살됐다는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일단 했던 업무가 마약 관련된 것과 북한의 유폐 관련된 일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랑 관련돼서 북한 쪽에서 피살됐다라고 예측은 합니다. 피살됐었을 때 물론 잔인하게 머리에 맞아서 두개골이 파손되기도 했지만 독에 관련된 것 투약되는 현장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북한이나 소련 쪽에서 많이 하는 방법이에요. 독약으로 쓰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덕근 영사는 화이트였죠. 일반적으로 블랙으로 되신 분들은 죽은 사건 자체도 우리나라 신문에 안 나올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나라 신문 중에서 뭐 선교사가 선교하러 어디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다, 뭐 그런 부분은 선교사님이 실제로 돌아가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보 요원으로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도 화이트라고 하는 정보 요원들이 정보 요원 활동을 할 때 눈에 거슬린다, 딱 잡아서 추방시키냐, 그렇진 않고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일반적으로 경고를 줘요. 어떻게 경고를 주냐면은 대화 나누고 있는데 괜히 옆에서 눈에 띄게 보이게만 사진 찍는다, 그래서 지켜보고 있다는 그 느낌을 주게 합니다. 그래서 조심하게 시킵니다. 그렇게 서로 충돌 나지 않게 스무스하게 흘러가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 정보기관들 간의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잡지 않느냐, 아니면 잡겠죠. 근데 사실 일단 우리나라가 민주화되면서 기준이 좀 모아진 부분이 첫 번째로 있어요. 어디까지 하는 걸 간첩으로 볼 거냐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첫째, 우리나라가 남북 정상회담이 되면서 북한과 순풍이 돌고 여러 가지 분위기가 좋았었을 때에는요, 북한에서도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운동권이든 간에 북한의 친화적인 사람들의 접근한 부분을 지들이 알아서 줄여주기도 했었습니다. 북한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서로 조용한 부분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어디까지 하는 활동을 간첩으로 볼지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특히 꽤 공개된 자료지만 일부만 아는 공개 자료를 만약 북한에 넘겼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이 주장하기로 많이 공개되진 않아도 공개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찾을 수 있는 정보다라고 하게 되면 잡아보기 쉽진 않지만, 또 어떻게 보게 되면 그래도 북한 쪽은 도움된 거잖아, 간첩이야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선이 되게 애매해요. 일단 그런 이유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이 있잖아요. 국가보안법이 지금도 개정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요. 근데 그냥 나는 모르고 했어요, 아무런 의도 없이, 북한은 찬양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의도 없이 했어요, 이렇게 말하게 되면 지금 잡아넣기 쉽지도 않아요. 법적으로도 잡기 쉽지 않은 그런 구조가 최근의 구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그거랑 연결돼서 하나 말씀드리면, 별로 하고 그런 어떤 것도 오픈하지 않는 이유 중에 최근에 하나 발생한 일 중에서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이 있었죠. 근데 서해 피살 공무원 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SI 정보에 대한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실제 북으로 자진해서 간 거냐 자진해서 가지 않는 거냐를 알아내기 위해서 그때 당시 판단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상당수가 SI 정보였거든요. SI가 스페셜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미국에서 준 다양한 정보였어요. 도감청 정보라든지 영상 정보였거든요. 근데 그 정보가 오픈된 순간서부터, 예를 들어서 그쪽에 한 통신을 우리가 도청했다고 해보세요. 통신 도청되는 근거라고 우리가 알려준 순간서부터 그 통신이 어떤 통신인지 알기 때문에 주파수를 바꾸거든요. 그때부터 도청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 오픈하면 안 된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다양한 정보가 오픈되기 힘든 상황인 것이고, 그걸 오픈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정보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일이고, 특히 미국이 준 정보를 오픈한 순간서부터 미국이 우리나라 믿지 못하겠죠. 미국도 우리나라한테 준 정보가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좀 어려움이 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죠. 제가 좀 이것도 약간 공개된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옛날에 북한 핵무기 개발하는 걸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나라 요원이 북한에 침투해서 북한의 원자력 중심에 있는 흑도 퍼오고 뭐 다양한 활동했다라고 했고 성공지들이 많이 있었지만, 반대로 활동한 사람들이 중국에 있다가 북한에 잡혀 들어간 경우도 꽤 있었어요.
정보 요원들이. 그러니까 신분 세탁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정보사 출신인데 정보 활동을 하지 않는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지 않았던 도박을 하든 뭐라든 해서 정보 요원이 아닌 것처럼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대고 신분 세탁이라고 하죠. 정보기관의 신분 세탁은 그런 형태의 신분 세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의 죄를 숨기는 게 일반적으로 가장 대표적이겠죠. 새로운 걸 하기 위해서 그 신분이 있을 때 유리하다. 신분 세탁하는 것도 또한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증에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가짜로 만드는 걸 신분 세탁으로 말하진 않아요. 위조 여부를 걸리면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게 시스템화되어 있죠. 하다못해 중국은 동공부터 다 모든 자기 신체에 대한 관련된 것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 눈을 다른 사람 누가 바꾸지 않는 이상은 걸릴 수밖에 없겠죠. 지문도 마찬가지로 지우지 않는 이상은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게 시스템화되어 있고 과학화되어 있고 전산화되어 있는 지금의 특징상은 신분 세탁이 쉽지는 않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체 관련된 걸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활동을 바꾸는 게 일반적인 신분 세탁의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가정보원 직원은 신분 세탁을 할 필요가 없죠. 본인이 국가정보원 직원이 주위에서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일반인입니다. 처음부터. 가족한테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신분 세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상시에 자기가 국가정보원 직원이 아닌 척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액션은 있어요. 국가정보원 명함은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있는 걸로 되어 있죠. 그거 말고 다른 일반적 회사의 명함을 많이 갖고 다닙니다.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하는 그런 행동이 있는 거지 신분 세탁한다 그런 건 있지는 않습니다. 단 이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나갈 때 대부분 해외 정보를 하시는 분들은 그 나라 대사관에 외교관 신분으로 가죠. 외교관 신분으로 가는 걸 신분 세탁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나라든 그 나라의 대사관 직원 중에 절반 정도는 그 나라 정보 요원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감시를 많이 해요. 예를 들게 되면 중국은요 워낙 사람들이 많죠. 공안도 엄청 많습니다. 또 모든 외교관 한 명당 공안이 몇 명씩 따라붙어요. 종일 따라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감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세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약간 한계 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직원들은요 불법을 많이 저지르는 사람들이 해외에서 하는 모든 정보 수집이 그 나라는 다 불법이거든. 걸리면 잡혀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소환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불법을 하는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해외에서 정보를 수집을 할 때 접근하지 않을 거 몰래 접근해서 수집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 있는 주요한 시설을 드론으로 찍거나 다 불법이죠. 그걸 막는 것이 국가정보원의 방첩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이 또 탁월하죠. 우리나라 방첩 잘하거든요. 평상시에 의심될 만한 사람들이 입국할 때부터 다 감시가 시작이 들어간 거죠. 우리나라 들어오게 되면 다 모든 게 원상복귀되죠. 들어오게 되면 정보 요원이고 외국에 가면 그 나라 신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나라의 활동하는 자체가 다 안정상하는 겁니다. 걸리면 바로 감옥이거든요. 비하인드 스토리 말씀드리게 되면 중국에서 활동해서 우리나라에서 걸렸던 정보 요원 공안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문제가 되면 다 잡아가거든요. 신문을 하죠. 네가 활동했던 정보에 관련된 걸 얘기해주면 풀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정보 요원이 다 불까요 불지 않을까요? 안 불죠. 그렇지만 본부가 지시를 해서 불라고 말하는 것도 꽤 많아요. 불면 풀려진다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부는 그 정보 수준이 우리나라에 치명적인 마이너스가 없고 또 이미 그쪽이 정보 요인인지 알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실제 중국에서 잡혔는데 활동을 빨리 불고 본부의 지시에 따라 빨리 활동에 관련된 거를 진술하고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국가정보원 직원은 24시간 정보 활동을 합니다. 24시간 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 일단 국가정보원이 되는 거고 우리나라가 밤일 때 해외는 낮인데 전 세계를 상대로 국가정보원 활동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24시간 활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해외에서 하는 정보 활동은요 그 나라 정보기관과의 경쟁이에요. 그 나라 정보기관은 막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빼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해당되는 경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보요원에 대한 정보에서 부는 것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 에이전트로 그날 현지인으로서 우리가 계약해서 한 정보를 쓰는 다양한 조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다 걸리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러면 그 조직을 다시 구성하는데 엄청난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쉽게 무슨 정보를 내가 수집했다가 중요한 것보다는 향후에도 어떤 정보를 수집하기 필요해서 만든 정보망 그 자체가 붕괴되는 것이 가장 큰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나라 대사관 직원에서 외교관처럼 활동하는 국가정보요원을 흔히 말하는 화이트 요원이라 얘기를 하고 그 나라의 선교사나 학생이나 기업인처럼 해서 몰래 활동하는 걸 블랙 요원이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차이가 뭐가 있냐고 하게 되면 외교관을 가는 사람은 신분이 안정적이 내가 정보 활동 어떤 활동을 하든 걸리면 추방당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다시 오면 돼요. 아무런 위협이 없어요. 근데 블랙 요원은 잡히면 들어가죠. 때로는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이 정보요원인 게 걸려서 우리나라 국익에 치명적인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나라 정보요원이 아닙니다. 그는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경우도 또한 많이 있습니다. 확실히 블랙 요원은 신분이 안정적이지가 않죠. 보통 화이트 요원은 주요한 기본 임무가 있어요. 평상시에 경제 관련된 주요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본적인 업무 중심으로 돌아가지만 블랙 요원은 특정한 목적에서 들어간 경우가 많이 있죠. 중국에 북한 관련 어떤 고위직 인사가 가니까 어떤 행동하는지 그거 조사해와 블랙 신분으로 가가지고 들어가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또 하나 블랙 요원들은요 일반적으로 가는 것 중에 우리나라 외교의 관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교 신분으로 갈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땐 블랙 요원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게 블랙 요원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보 요원으로서 가는 블랙 요원이 있고 또 정보 요원이 아니라 정보 요원으로서 계약한 에이전트에 관련돼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국가정보원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우리가 요원이라고 말하는 건 정보관 관련된 부분은 국가정보 요원으로서 나온 사람만 정보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블랙 요원으로 되는 방법에 따르는 게 아니라 목적에 의해서 파견 나가면 되죠.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파견 나가면 되는데 아니 조직이 가거나 아주 위험한 업무일 때 대부분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해서 가는 겁니다.
샘물교회 사건 같은 경우에는 희망자가 갔고 유언자까지 쓰고 갔죠. 목숨이 위험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활동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블랙 요원에 의해서 해결되는 거죠. 잘 알려진 사건 중에서 영화 공작에서 나온 활동 같은 경우에도 블랙 요원이 진짜 그 나라에 가서 북한이 핵을 어디까지 개발했다는 것에 대한 정보를 다 받아왔죠. 또 거기 나온 것도 실제 사례이기도 한데 그 정보를 가장 잘 알기 위해서는 북한을 침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핵에 관련된 개발에 관련된 사람 중에서 그 핵 개발에 참여한 과학자 중에 해외에 있는 과학자, 우리나라 동포를 찾은 거예요. 근데 마침 중국인 동포 중에서 핵 관련된 물질에 대한 연구가 유명한 분이 있고 그 사람이 평양에 간 기록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이 핵 개발 때 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을 포섭하는 데는 대부분 블랙 요원이 많이 활동을 했었겠죠. 블랙 요원이야말로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화이트 요원처럼 걸렸을 때 추방돼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블랙 요원은 잡혀서 때로는 심하면 사형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심하면 그 나라의 감옥에 갇혀서 평생을 쓰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블랙 요원 같은 경우에는 많이 퍼져 있기도 하지만 그 사람 업무 자체가 흔히 말하는 목숨을 걸고 하는 업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도 한국에 블랙 요원이 있긴 하겠지만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미국은 전 세계 방첩이 1위예요. 완벽하게 방첩이 되어 있습니다. 걸리기 쉬워요. 또 하나 이유 둘은 우리나라 최고의 동맹이죠. 거기서 어설프게 활동하다 걸리면 그 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한 조직성 때문에 블랙 요원 일반적으로 많이 하지는 않는데 블랙 요원 중에 걸린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 중에는요. 실제 이제 선양에 우리나라의 안가가 있었고 안가에 활동한 요원이 북한 요원과 대치됐었을 때 큰 이슈였죠. 왜냐하면 누군가 이거 대치되면서 거기서 어떤 무력적 충돌이 있을 만큼 급박한 상황이었거든요. 정보요원들은 북한의 주요한 인사를 우리나라 망명시키려고 하고 북한은 그걸 막아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충돌이 되게 심했습니다. 더 큰 사건이 나기 전에 공안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북한 모든 요원을 다 잡아갔죠. 미국은 전 세계 최고의 정보 기관으로서 그만큼의 정보 관련된 다양한 기구, 기계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첩보위성이죠. 좋은 화질을 갖고 첩보위성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또 감청, 도청하는 데도 전 세계 1위입니다. 그 관련된 모든 정보는 우리나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휴민트, 사람이 가서 하는 정보 활동은 우리나라는 같은 민족이니까 들어가기 쉽죠. 미국 사람이 들어가면 바로 걸릴 거 아니에요. 고시기를. 얼굴 색깔 다르고 다 걸리겠죠. 우리나라 잘해서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휴민트 정도는 우리나라가 주로 한다고 할 수가 있고 기술과 관련된 정보 수집은 미국이 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정보나라는 다양한 활동이 대부분 신문, 언론사에 노출되는 거는 안 좋은 겁니다. 누가 구속되고 재판받고 안 좋은 거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다양한 일 중에 국가정보원이 국가에서 헌신한 일은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건 전부 다 보안이라서 오픈하지 못할 뿐입니다. 모든 분야가 다 국가정보 정보 수집의 영역 분야에 들어가거든요. 특히 경기 부분, 경제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도 해외 경제 상황이 실시간 다 국가정보 정보 수집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거기에 맞게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국가정보원의 다양한 좋은 활동은 정보기관의 활동이기 때문에 오픈하지 못해서 그건 알려지진 않는데 자꾸 안 좋은 소식만 자꾸 나오다 보니까 국정원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평생 본인이 했던 성과를 자랑하지도 못하면서 오직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집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군이든 뭐든 평생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서 근데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국민들도 거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기본 의무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꼭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출연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영상이 국가 정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